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 나라는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유엔의 원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매년 수백만 톤의 식량을 수입해야 했고 국민들은 보릿고개라 불리는 시기에 굶주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지금 세계 최첨단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가뭄과 홍수에도 살아남는 종자를 개발해 전 세계에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한 나라가 식량을 구걸하던 처지에서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 25년간 세계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해 연구해온 하버드 대학 교수가 밝힌 한국의 진실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하워드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농업경제학과 식량안보정책을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세계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해 연구해왔고 아프리카, 중남미, 남아시아 등 전 세계 식량 부족 지역을 누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날들이 좌절의 연속이었어요. 세계 식량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분배 문제, 정치적 불안정,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전히 8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년 전 케냐의 한 마을에서 제 시각을 완전히 바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곳은 5년 연속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이 말라 죽는 지역이었어요. 주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국제 원조에 의존해 겨우 생존하고 있었죠. 그런데 마을 한켠에 푸른빛이 도는 작은 농장이 있었어요. 첫눈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저런 작물이 자랄 수 있지?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한 현지인이 스마트폰을 보며 무언가를 조작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제가 물었더니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온 스마트팜 시스템입니다. 물 사용량을 90% 줄이면서도 작물 생산량은 3배로 늘리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수십 년간 국제 원조 단체들이 시도해온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이건 그냥 기술만이 아닙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 거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질문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접근법을 개발했을까? 왜 다른 선진국들은 이런 방식으로 돕지 않을까? 무엇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었을까? 이 의문들이 결국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연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발견한 사실은 한국의 놀라운 변화였어요. 195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전쟁 후 GDP는 67달러에 불과했고 국민 대부분이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렸어요. 1960년대까지도 보리고개라 불리는 춘궁기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죠. 식량 자급률은 고작 30%에 불과했고 국민의 영양 상태는 심각하게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은 어떻습니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첨단 농업기술 강국으로 변모했어요. 쌀 자급률 100%를 달성한 것은 물론 이제는 세계 곳곳에 자신들의 기술과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농촌진흥청 김민수 박사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하워드 교수님, 비행기에서 식사는 하셨나요?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말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질문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김 박사는 저를 서울의 한 전통시장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보게 된 광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싱싱한 채소와 과일, 다양한 곡물, 생선, 육류까지. 미국의 대형마트에서도 보기 힘든 다양성이었어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식량은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식량 안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하더군요. 다음 날 농촌진흥청을 방문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마치 나사의 연구소 같은 첨단 시설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만난 이성준 박사는 한국의 농업혁명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1970년대 통일벼 개발은 한국 식량 혁명의 시작점이었어요. 당시 수확량을 30% 이상 높인 이 품종 덕분에 한국은 쌀 자급자족의 꿈을 이루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90년대부터는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 병충해와 가뭄에 강한 작물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는 스마트팜 기술을 선도하게 되었어요. 스마트팜 연구센터를 둘러보는 동안 제 머릿속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IoT 센서가 작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AI가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며 로봇이 자동으로 수확하는 시스템까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물 소비량을 90% 절감하면서도 생산량은 3배 이상 높이는 기술이었어요. 이 기술들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한때 원조를 받던 나라였기에 다른 나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술을 그들과 나누고 있어요. 그날 저녁 한 농업 벤처기업 대표와 만났습니다. 정수진 대표는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그녀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보리고개 시절을 겪으셨어요. 항상 말씀하셨죠. 우리가 겪은 배고픔은 우리 아이들은 절대 겪게 해선 안 된다고요. 그 말씀이 저를 농업기술 연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작물 모니터링 앱은 이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14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농부들이 작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이죠. 정 대표는 스마트폰을 꺼내 실시간으로 케냐의 농장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보세요. 이곳은 가뭄으로 5년간 작물이 자라지 못했던 지역이에요. 지금은 우리 기술로 물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환경에 적합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세계식량안보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형 식량 자립 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있었어요. 이 모델의 핵심은 기술, 교육, 마을 공동체 발전의 통합적 접근이었습니다. 최영석 소장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새마을 운동의 경험을 현대화해 글로벌 새마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스스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도록 돕는 거죠. 르완다, 미얀마, 파라과이 등 30개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소장님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비디오를 보여주셨어요. 그곳에는 르완다 농부들이 한국 전문가들과 함께 스마트 관계 시스템을 설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과거에는 이 지역이 물 부족으로 농사를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급자족을 넘어 주변 지역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중심지가 되었어요. 저는 물었어요. 이런 노력들이 실제로 현지에서 지속 가능한가요? 많은 원조 프로그램들이 외부 지원이 끊기면 실패하는데요. 최 소장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델의 핵심은 함께 성장하기입니다. 우리는 현지인들을 파트너로 여기고 그들이 주인의식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점이에요. 한국도 불과 한 세대 전까지 비슷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국제농업협력단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프로젝트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종자은행을 운영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작물 품종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슈퍼작물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박정희 연구원은 실험실에서 자라고 있는 작물들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어요. 이 작물들은 일반 벼보다 염분과 가뭄에 10배 더 강합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농지가 염해를 입는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같은 국가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죠. 실제로 이 기술 덕분에 방글라데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수확량이 40% 증가했습니다. 연구소를 나오면서 박 연구원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저희 할머니는 한국전쟁 때 미국에서 보내준 밀가루로 연명하셨대요.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저는 그 꿈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의 꿈이요. 연구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코리아 에이드라는 단체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개발도상국의 식량 위기 시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비정부 기구였어요. 이곳에서 만난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단체의 김태환 대표는 예전에 외교관이었다가 은퇴 후 이 단체를 설립했다고 해요. 우리는 긴급 구호 식량으로 즉석밥과 라면을 보내요. 한국의 즉석식품은 보관이 용이하고 간단히 조리할 수 있어 재난 상황에서 이상적입니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 위기 때는 48시간 만에 20만 명분의 식량을 공수했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접근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식량만 제공하지 않아요. 현지인들이 직접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씨앗과 기술도 함께 제공합니다. 그리고 매년 100명의 농업 전문가를 양성해 자신의 지역 사회로 돌아가 지식을 나눌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김 대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인들은 배고픔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모두 그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한국 식량 원조의 특별한 점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제 연구 노트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식량 안보 모델은 다른 선진국들과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재정 지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공감과 실질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아 문제를 겪어본 유일한 선진국이었고 그 경험이 그들의 접근법에 깊이 반영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단기적인 식량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는 말이 가장 적합한 나라였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식량 안보 기여가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식량 기술을 단순한 외교 수단이 아닌 인류의 보편적 권리로 보고 있었어요. 한국이 개발한 기술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많은 부분을 개방하여 전 세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교수님이 들려준 말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우리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지금의 발전은 우리만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에요. 국제사회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이제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 빚을 갚는 방식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한국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세계 식량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중요한 발견이었거든요. 한국의 사례는 선진국들에게는 원조의 방향성에 대한 성찰을,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귀국 후 저는 한국의 식량 기적 세계 기아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계와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식량농업기구에서도 한국의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제 연구가 주목받으면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식량 안보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한국이 개발한 스마트 농업 기술의 혁신성이었어요. 어떤 기후 조건에서도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이 기술들은 기후변화 시대에 특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연구 발표 6개월 후 저는 케냐 정부의 초청으로 나이로비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적용된 지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과거 메마른 땅이었던 곳에 푸른 작물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가이드를 맡은 케냐 농업부 관계자 메리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관계 시스템과 내건성 작물 덕분에 이 지역 수확량이 4배 증가했어요. 이제는 식량을 수입하는 대신 주변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현지 농부들의 변화였어요. 과거 원조에 의존하던 그들은 이제 자신감 넘치는 농업 경영자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한 농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전문가들이 기술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죠. 이제 저는 제 아이들에게 우리는 스스로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케냐에서의 경험은 제 연구의 중요한 실증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후 베트남, 에티오피아, 파라과이 등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한국의 식량 안보 모델에 대한 자문 요청이 쇄도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에서 저를 초청해 한국의 식량 안보 모델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식량 자립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기로 한 거예요. 이는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전 세계 식량 위기 지역에 체계적으로 전파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했고 심지어 일부 특허 기술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한국농업진흥청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식량은 인류의 기본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술은 국경을 초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 세계 20개국에 한국식 스마트팜이 설치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축소형 스마트팜이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 장치는 태양광으로 작동하며 물 사용량을 최소화하면서도 작물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었어요. 말리의 한 마을에서는 이 기술 덕분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식량 자급자족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마을 이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미래를 바꾼 기적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 정신을 현대화하여 적용한 것이 특징이었어요. 기술 전수와 함께 마을 공동체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현지 리더들을 양성하는 통합적 접근법이었죠. 한국은 기술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을 함께 만들어준 거예요. 특히 한국의 식량 기술이 빛을 발한 것은 2023년 동아프리카 대가뭄 때였습니다. 4년 연속 비가 내리지 않아 수백만 명이 기아 위험에 처했을 때 한국의 가뭄 저항성 작물과 물 절약형 농업 기술이 그 지역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어요. 소말리아에서는 한국의 스마트 건조 지역 농법을 도입한 지역의 작물 생존율이 다른 지역보다 8배 높았습니다. 한국의 원조는 식량 주권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각 나라가 자신들의 식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원조 의존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죠.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출신의 정윤미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처럼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식량 자립을 이루길 바랍니다. 한국의 경험은 하나의 영감일 뿐 답안지가 아니에요. 각 나라는 자신들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이 다른 선진국들과 차별화되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농업 모델을 그대로 수출하려 했지만 한국은 현지 상황에 맞게 기술을 조정하고 적응시키는 유연성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한국이 스스로 배고픔에서 벗어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청년들이 보여준 열정이었어요. 농업 분야가 노후화된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스마트 농업과 글로벌 식량 안보 분야에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글로벌 농업연구소에서 만난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한국전쟁 때 유엔의 구호 식량으로 살아남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서 식량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노력들은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세계 식량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의 식량 안보 모델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경험에서 배우려 했어요. 특히 주목받은 것은 한국의 디지털 농업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토양 상태, 기후 데이터, 작물, 생육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농업 의사결정을 돕는 기술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이 기술을 통해 작물 손실률이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재난 지역에 공급되는 한국의 즉석식품은 그 품질과 영양가로 국제 구호 단체들 사이에서 최우선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즉석밥과 라면은 단순한 비상식량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첨단 기술 제품이에요. 국제적십자사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식량 기술 외교는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 과제를 해결하는 선도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제 연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저는 한국이 보여준 식량 안보 모델의 3가지 핵심 가치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 둘째, 교육과 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 지원. 셋째,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공감과 연대의식. 특히 세 번째 가치는 다른 선진국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한국은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는 나라였기에 단순한 동정이 아닌 진정한 공감에 기반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한국의 식량 원조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연구를 마무리하며 한국의 한 농업 전문가가 해준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굶주렸던 나라입니다. 그 경험은 우리의 DNA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구도 굶주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대학과 유엔에서 한국의 식량 안보 모델에 대한 강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중들이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그런 작은 나라가 세계의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제 답변은 항상 같습니다. 그들은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는 유일한 선진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고통을 다른 누구도 겪게 하지 않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과 돈은 많은 나라가 가지고 있지만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공감은 한국만이 가진 특별한 자산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기후변화, 인구 증가, 자원 고갈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경험과 기술은 인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극복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식량 안보 모델이 전 세계로 확산된다면 우리는 유엔이 목표로 하는 2030년까지 기아 종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그것이 불가능한 꿈이 아님을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한국행 비행기에서 처음 들었던 그 질문, 식사하셨나요? 는 이제 제게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이 없는 세상을 향한 한국인들의 소망이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질문을 전 세계에 던지며 모두가 예, 배불리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임스 하워드였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세계가 놀라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365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